화제의 드라마 더 글로리는 학교 폭력의 주제입니다. 학폭을 주제로 한 작품이 참 많은데 유독 이 작품이 화제를 모은 이유는 스토리의 높은 완성도 덕분이기도 하지만 학폭에 대한 김은수 작가의 통찰력이 놀라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왜 동훈이는 학폭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왜 그녀는 이런 복수 방법을 골랐는가? 왜 연진이는 신나는 게 아니라 동훈이의 복수에 목이 졸릴 수밖에 없는가? 이 드라마의 시나리오는 학폭의 본질을 통찰했기에 나올 수 있었으며 그렇기에 한국에서 학폭이 사라지기 힘든 것임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이번 영상은 동훈이의 인생을 보고 왜 학폭이 사라지지 않는가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작품의 내용이 있으니 스포일러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합니다. 우선 더 글로리가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더 글로리의 동훈은 학교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요. 연진이 떠넘기는 화장실 청소를 거부한 탓입니다. 이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서장은 연진 엄마의 동창이었으며 담임은 뒷돈의 맛에 취해 연진의 편만 들었죠. 담임이 연진의 엄마에게 뒷돈을 받고 동훈의 자퇴 사유를 부적응이라 쓰는 바람에 삶을 파괴당한 동훈은 분식집 알바와 목욕탕 청소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다가 결국 의지를 잃고 생을 마감하려고 하지만 최후의 순간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복수를 결심합니다. 동훈의 목표는 그들의 만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들을 분열시켜 사회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훈의 목표에는 이 사회의 학폭의 본질이 모두 담겨 있지요. 학폭은 학교 폭력의 줄임말입니다. 폭력은 형사, 민사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이며 학교 폭력도 폭력 행위이기에 1961년 제625호로 제정된 이후 관련법이 꾸준히 보완되고 있지요. 이는 다시 말하면 드라마 방영 기준으로 60년 전부터 학폭은 꾸준히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며 학폭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드라마의 고데기를 보고 요즘은 이 정도까지 하나며 놀랐다는 것은 반세기를 넘는 동안 학폭은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보통 우리 사회를 괴롭히는 범죄에 관한 기사, 논문, 책을 찾아보면 법적 처벌의 강화,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인해 줄어들거나 세력이 약해진 범죄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범죄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범죄의 진화에 법망이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다만 이렇게 진화하는 범죄의 대부분이 이익에 관련된 것임을 감안하면 돈 한 푼 안 떨어지는 학폭이 이렇게 심해지는 것은 꽤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폭력이 나타나는 이유는 입시에서의 스트레스, 가정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피해자를 향해 표출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일종의 병리 현상이 낳은 범죄를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상황은 더 글로리를 보면서 할 이야기가 아닌지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다 풀고 다니면 그게 매드맥스지 한국이냐? 란 말로 가름하겠습니다. 학폭이 정말 심각한 범죄인 이유는 나날이 심해지는 사회적인 병리 현상이 낳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반백 년 동안 개정, 보완될 정도의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목적이라면 뭐니 해도 부의 증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교육이 부와 사회적 지위에 주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한국에서 대학의 가장 큰 역할은 학문의 전승보다는 좋은 일자리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죠. 즉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교육의 역할은 산업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학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죠. 교육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세대 구성원들이 누려왔던 공통적인 가치를 학습시키는 것이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적게는 제조업을 위한 장비, 기계 매뉴얼을 읽고 최소한으로 사용하는 지식, 많게는 국가의 기간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선 공통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 와중에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개성을 무시하고 강제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에 통일된 교육을 받는 사람이 너트를 똑같이 조이고 볼트를 똑같이 조일 수 있기에 우리의 교육은 겉으로 튀어나온 가지, 볼트 너트를 반바퀴 덜 조일 사람들을 속아내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사회 유지를 위한 교육, 사람의 개성에 맞는 각자의 성장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관리하기 위한 교육,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에서는 개성이 용납되지 않으며 이런 기조는 두발, 교복에 대한 규제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한국, 중국, 일본은 제조업으로 성장하던 시기를 넘어 지식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개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지만 정작 교육을 운영하는 기본 시스템, 똑같은 지식을 퍼부어 규격화된 인간을 만드는 시스템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의 사회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아이들도 이를 그대로 습하지요.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 튀는 성격을 갖고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가해자는 나쁘지 않다. 우리 무리를 위해서는 피해자가 성격을 고쳐야 한다. 동질된 조직을 위해 소수가 다수에 맞춰야 하는 사회, 이를 학생들이 나서서 제재한단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사회, 상당히 어이없는 현상이지만 이외로 역사에선 항상 일어났던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람들은 항상 타인을 능가하길 바랬으며 자신과 다른 존재를 항상 짓밟아왔습니다. 비극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집단과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는 잘못된 풍조가 생긴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사회를 꿈꾼다고 하지만 이를 잘 뜯어보면 평등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별받지 않은 사회를 원하는 것에 가까우며, 그렇게 이런 평등한 사회에서 타인을 능가하고자 하는 욕구는 항상 존재합니다. 현재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들 공감하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이 물을 지는 방식은 우리 어렸을 때보다 많이 다릅니다. 성격, 취미 등으로만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직업, 차, 사는 아파트도 분류 기준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재준이랑만 놀라니까. 특정 아파트에 사는 아이와 놀면 안 되며, 아이들의 스터디 모임은 우선은 아이들의 성적이 중요하지만 부모의 재력, 사회적 지위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사회가 어른들의 사회를 그대로 다습한 결과이며, 더 글로리에서 연진의 그룹도 이를 그대로 그려냅니다. 이유는 꽤 현실적이에요. 학교에서 학맥이 훗날 사회에 나갔을 때 조력자, 카르텔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카르텔, 네트워크의 힘은 강력하기에 대한민국에서는 앞으로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가 학폭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한국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지요. 너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한국의 파워밸런스에 익숙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라고 말이죠.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경찰에 잡힌 최익현은 경찰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 누군 줄 알아? 에? 내가 이 새끼인데 너가 서장이라 임마! 한국, 중국, 일본 등의 고속 성장의 병폐를 앓고 있는 국가 중 대한민국은 발전이 유난히 빨랐습니다. 균질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에서 남들보다 빨리 나가기 위해서는 나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힘이 큰 역할을 했지요. 그래서 주위의 힘을 빌려 줄을 대는 능력이 성공에 큰 영향을 끼쳤죠.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를 파악하지 않고 함부로 했다간 뒤에 있는 사람에게 크게 당하는 것이 일상인지라 우리는 인사말을 가장하며 백그라운드를 물어보는 인사법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학폭을 1차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 기억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그렇고 세상에는 좋은 선생님이 참 많습니다만 극히 일부분의 자격이 없는 교사, 교육업자들이 항상 문제가 되지요. 설령 교사가 일을 해결하려고 해도 일이 커지는 걸 싫어하는 윗선에서 막으면 일개 교사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교육업자들은 강한 자에게 약하며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풉니다. 동은의 탐임이 그토록 동은에게 잔인했던 말이죠. 사실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학폭이라는 것은 입증하기 아주 어렵지요. 게다가 요즘에는 메신저에 강제로 초대해서 정신적 폭력을 휘두르는 등 어른의 인지를 한참 넘어서는 바람에 교사가 인과관계를 파악해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자기에게 오는 피해가 더 크다는 겁니다. 우선 학교에 높으신 분들은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걸 아주 싫어하시고요. 이대로 교장실까지 올라가면 김 선생님 근무평가에 문제 생길 텐데. 만약 건드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떤 형태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아니 그렇지 않더라도 계속된 민원을 퍼부으며 나에게 진상짓을 한다면, 게다가 보통 학폭의 가해자는 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복수가 될 가능성이 많지요. 그래서 참스승이 아닌 보통의 인간은 부모의 역학관계를 먼저 계산합니다. 또한 이 정도로 막장이 아니더라도 수고로움을 피하기 위해 교사는 기적의 논리로 귀찮은 일을 정리하려고 하지요. 때린 놈도 맞은 놈도 다 잘못한 거야. 형사범죄인 폭력이 아니라 다툼으로 무마하려는 것이죠. 이런 병폐는 형사처벌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할 치안의 주체인 경찰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 논리로 훌륭한 경찰들이 대부분이겠지만 극히 일부분의 경찰은 자신의 임무가 아니라 돈과 권력을 더 선호하죠.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어른들의 범죄 이상인 경우가 많지만 가정폭력, 학폭 같은 문제는 그다지 큰 실적이 되지 않기에 일부 불성실한 경찰들은 이를 성실하게 처리하려고 하지 않지요. 친구는 왜 괴롭혀? 다시 또 이런 일로 오기만 해. 엄마 다 왔다니까 가봐. 실적이 안 되는 일이니 적극적으로 처리할 의지가 없으며 개중에는 가해자가 나중에 공직에 갈 때 피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기적의 논리까지 나오지요. 사실 저런 사람이 공직에 가면 안 되는데 말이죠. 또한 이런 상황은 초법 소년, 즉 어린 나이로 인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기에 생겨납니다. 현재 여러 형태로 초법 연형을 조정하란 말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리긴 어렵다고 합니다. 이 점을 학폭의 가해자는 잘 알고 행동하지요.
그래서 증거가 남는 금품갈취, 사회가 아닌 이상 법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우며 이로 인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선출직 공무원이나 연예인이 되지 않는 한 그들은 별로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진이가 동원이를 위협적으로 느낀 계기는 자신이 대중에게 잘 알려진 뉴스캐스터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자신에게 받는 충격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간의 인식이 있지요. 제 동창의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A는 B에게 학폭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A의 어머니가 힘들게 사주신 가방에 B가 매직으로 낙서를 한 것을 항의하자 B가 패거리를 모아서 역으로 구타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열린 동창회에서 B와 친한 그룹인 C가 그날 못 나온 B의 아내가 중병으로 입원 중이란 말을 무심코 합니다. 이에 A가 죗값을 치른 것이라고 말하자 이에 C가 항의했고 그 순간 동창회는 난장판이 되었죠. 그런데 이 수습 과정에서 다른 친구 D가 C에게 A가 B에게 당한 것을 이야기하자 C는 대뜸 야, 그건 애들 장난이지. 라고 반박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전 약간 의문이 든 게 C라는 친구는 나름대로 사리 분별이 분명한 친구였다는 겁니다. 근데 B의 폭력 행위를 저렇게 인지했다는 것은 저게 일반적인 사람의 학폭에 대한 인식이거나 또는 자신의 현재 위치를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B가 이루는 그룹, 네트워크의 힘이 꽤 강하며 C도 개인 사업을 하면서 B의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요즘 아이들은 부모의 직업, 거주지, 차량 등으로 그룹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강한 네트워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는 사업적 성취를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트워킹에 힘쓰는 성향이 강하며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를 보호하지 않는 사람을 튀어나온 가지로 보는 속성이 있지요. 그리고 튀어나온 가지가 다음 재물이 되는 사회인 만큼 C는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너 그때 문동은 아니었으면 너였어. 작중에서 동훈이가 자퇴하자 다음 타깃으로 경란이 선택되었단 말이죠. 동훈이가 학폭을 당하는 장면에서 말해주듯 대부분의 학폭은 다대 1, 즉 피해자가 확실히 약하다고 인지했을 때, 내가 다칠 상황이 아니면 알았을 때 비로소 일어납니다.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합니다. 이 행위를 했을 때 나에게 피해가 돌아오는지 아닌지를 말이죠. 튀는 존재를 학생이 제재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이 강한 사회, 그리고 이로 인한 처벌이 사실상 전무한 사회, 오히려 그들이 카르텔로 묶여 어렸을 때 장난이라고 서로를 감싸주는 사회, 까딱 잘못하면 피해자인 자신이 가해자의 변호사와 싸우며 소모되어야 하는 사회, 사회 안전과 정의보다 권력과 체력이 우선시되는 사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험한 사회는 법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만들어진 법이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유를 포기하고 무리를 움직이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의 자유를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안전장치에게 보호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폭력과 사기로부터 나와 가족을 보호하기에 사람은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유를 위해 의무를 다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학폭만큼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이런 안전장치가 선택적으로 작동하였으며 없는 애 하나 어떻게 못해서. 그들은 이를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라 치부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악감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의무를 방치한 자신에게 눈을 돌리며 범죄를 저지르는 자신과 동료들을 합리화합니다. 내일 모레 40에 그건 너무 동화잖아, 동훈아. 아니 이미 지난 일을 이제서 뭐 어떡하라고. 참 개쪼잔하다. 뭘 아직까지 꽁에 있냐? 어렸을 때 일 가지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어렸을 때 추억이라고 스스로도 믿게 되지요. 이것이 동훈이 공권력이 아니라 사적인 복수를 결심한 이유이며, 이것이 동훈이 그들의 네트워크를 박살내는 방법을 선택한 이유이며, 이것이 동훈이 자신의 파멸을 각오하고 복수를 택한 이유입니다. 김은숙 작가는 학폭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 일어나는지, 왜 사라지지 않는지를 훌륭하게 통찰합니다. 그 통찰의 결과인 동훈의 모습을 본 사람들, 적어도 저는 직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학폭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회의 안전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회에서 복수하기 위해선 자신의 소중한 것을 모두 버리고 죽음을 각오하며 대중이 선망하는 카르텔과 싸워야 하니까요. 동훈은 연진이 잃을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닫고 복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복수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주변의 모든 인연을 정리했죠. 이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학폭에 대한 복수를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듭니다. 실제로 학폭 연예인들이 최근 과거 피해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하찮은 일이 발생하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해당 연예인들의 팬, 그리고 당시 다른 구부들에 의한 2차 가해를 받고 있으니까요. 한국 심리학회지 28호에 실린 연구에 의하면 가해자들은 자신에게 가해진 압박은 일시적인 것이며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왔으며 부모에게 재산과 권력이 있다면 더욱 안전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죠. 그리고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학폭은 군대, 사회 등으로 점점 세력을 넓혀갑니다.
그래서 학폭의 피해자는 온순한 성격에 무리에서 벗어난 자신의 개성이 강한 사람들이 되기가 쉬우며, 이들은 이런 사람에게 학폭을 하는 것을 아이들끼리의 장난, 심하면 친구를 위한 길이라고 곡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폭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힘이 약한 사람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사람이 당합니다. 예전에 모 학교에서 재벌가의 아이가 유명인의 아이에게 비누를 먹였다고 하지요.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내가 강해지는 것, 강한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강한 힘을 가진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선 그 무리에게 자신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하지요. 이를 위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참으로 잘못된 순환. 이는 마치 사회에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우리 사회의 단편이자 본질처럼 보입니다. 이 사회는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글이란 것을 잘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문제는 조금씩 개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이란 병증은 집단 논리, 자본 논리, 이기주의로 인해 피해자가 약자라는 인식하에 강자에게 순응해야 내가 편하다는 인식이 겹쳐지면서 자정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지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현재 일본에선 학폭을 형사 범죄에 준하는 강력범죄로 인식하여 상당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학폭 피해자가 생을 마감하는 사건, 이로 인해 교감과 교장, 지자체장이 날아가는 사건이 여러 번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린 대체 언제쯤 움직일 건가요? 일본보다 강력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제서야 움직일 건가요? 아니면 내 아이가 당해서 내 문제가 되었을 때 움직일 건가요? 허용, 묵인, 방임이 학폭을 키워왔으며, 이는 이미 한두 사람이 나서서 해결할 단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산적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야 하는데, 학폭이 만약 제 생각대로 사회적인 병폐, 집합체라면 과연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까딱 잘못 나섰다 가지치기 당하는 한국 사회에선 그냥 아이들끼리의 장난이다, 창창한 아이의 미래를 가로막으면 안 된다는 뒤틀린 도덕론으로 스스로의 눈을 가리고 힘없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더 편하니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